Recording in progress. 28페이지에서 38페이지 하는 독서 지문. 뽑아줘야 돼? 잠깐만. 어, 28페이지 첫 페이지에 독서 지문 우리가 건너뛰고 과학 지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기초대사량 지문 했었고, 지난주 토요일 날. 또 하나 뭐 했었냐면 아도르노 뭘 했었는데, 오늘은 그 건너뛰었던 앞에 있었던 지문, 실제 수능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내용은 EBS랑 연계됐었고요. 여기를 한번 나가보죠. 법지문. 너 정법 하니? 자, 봅시다. 자, 법령의 조문은, 우리가 법령이라고도, 법령이 법률과 법령이 사전적으로 보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긴 하지만 찾아보면은 법률과 법령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법령은 좀 다른 말입니다. 뭐냐면, 뭐지 이거? 여기 있네. 법률과 명령을 묶어가지고 법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은 뭐죠? 규칙. 입법부에서 제정한 게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네. 우리 삼권 분립은 알죠? 명령은 뭐냐면요. 행정기관에서, 대통령.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지정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가 제정한 법을 우리가 총리령, 각 부처의 장관이 제정한 법을 우리가 부령,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 게 이제 명령 같은 거예요. 됐고, 어쨌든 몰라도 됩니다. 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는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그러면 뭐뭐에 해당하면이 요건, 뒤에가 효과, 뭐뭐 해야 한다로. 조건이. 응? 요건. 음, 음.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리적인 것은 아니다. 일이적? 응. 동일한 의미. 하나의 의미인 것은 아니다. 왜? 그럼 이 말은 뭐야? 하나의 의미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야. 자,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게 불확정 개념을 꾸며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의미가 그대로 파악되는 확정적 개념도 있지만 불확정 개념도 있다.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얼마나 친절해? 민법이 무슨 뜻인지 꾸며주는 말로. 음, 민법도 있지만 뭐도 있죠 우리? 네, 형법도 있어요. 행정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민법은 그래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는 이런 예시네요. 여기서부터는 불확정 개념을 얘기해주고 그에 대한 사례를 들어줍니다. 자,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것도 그거예요? 뭐? 요건과 효과? 그렇지. 어디 잡아봐. 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혹시 재량이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 역량. 자, 대량권. 그렇지. 재량것이란 말로 쓰는데 봐봐. 어디까지가 요건이니? 요 예시에서 경우에는까지가 요건. 뭐뭐 할 수 있다가 효과. 효과. 보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금 요 사례는 뭐에 대한 사례예요?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데잖아. 여기에 사례, 요 법조문의 사례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사례입니다. 이해됐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뭘 할 수 있다? 재량으로. 그래서 보자마자 뭐예요? 아, 부당하게 과다하다, 과다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도 누구? 법원. 어, 적당한 감액의 적당량도 법원이.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위약금엔 여러 가지가 있나 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 예정액. 자,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도는 또 아닙니다. 위약금에 속한다. 그럼 위약금에는 위약벌도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에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뭘로 다뤄진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불편하면 메모해도 됩니다. 잠깐만 메모하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되는데. 자, 위약금에는 둘 중에 하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고 또는 위약벌도 있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성격이 증명되지 않았을 땐 뭘로 다룬다? 예정에 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룬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메모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해도 되고요. 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빚진 사람이에요, 채무.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겁니다.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음.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 할 수 있어. 잡아야 돼. 손해배상 예정액과 손해배상금은 다릅니다. 뭐야? 말이 달라요. 용어, 법률 용어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도 잘 보세요. 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손해배상 예정액이지, 법률에서.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그럼 손해배상 예정액은 이만큼 나왔는데 배상금은 이만큼만 받을 수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액 꽉 채울 수도 있고요. 있는데 추가할 수는 없다.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져 있다면. 자, 이때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얘가 되게 잘 익혔지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자 보시면 그죠?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는 경우잖아. 그럼 여기는 아는 경우거나 인 경우나. 네. 자 다시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배상을 받습니다. 여기 차이를 부각해 달라고요. 그러나랑 관련지어서. 그러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해요? 정해져 있는 경우. 손배예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때는 증명하지 못해 않아도 된다는 건데 네. 근데 여기는 어때요? 명되어 있지 않은 손해배상 예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지. 자 봐봐. 요를 잠깐만 간략해 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랑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어,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가 문제인데요. 그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다면 않는다가 아니라 않아도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이때입니다. 이때. 그럴 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이것보다는 더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안하도를 잘 받으면 여기만 요, 요 뒷문장을 읽기 전에 잘 따져보세요. 그거 보면 얘는 아 손해배상 예정 자 손해액수 증명하지 않아도 되네. 얘는 손해액수로 증명해야 되네를 읽히지만 이어지는 이때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로 증명되든이란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을 땐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죠. 손해 액수를 증명 안 해도 되는 경우와 손해 액수를 증명해도 돼. 둘 중에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 네. 손해배던 사람이. 네. 왜냐면 이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때, 네? 그게 왜? 이때 때문에. 내가 왜? 여기만 잠깐만 읽어보면, 기계적으로 읽으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을 때 손해액수 증명 안 하는 거구나. 로 읽히지만, 이래? 이때라는 건 요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얼마로 증명되는지잖아. 그럼 증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해액수를. 음. 읽혀? 그지? 근데 아나도에서 이미 체크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알아챘으면 참 좋고요. 안아도니까 뭐예요? 손해액수를 증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와, 저 글자 하나가. 이 도가. 근데 이 글쓴이는 친절을 베푼 거야.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그걸 넘어설 수 없다. 희한하다. 자, 어쨌든 증명이 되든 안 되든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증명해도 어쨌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맞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한편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재량이 안 된다? 없다. 왜? 법률이 뭐야? 여기에다가만 한정돼 있잖아. 손해배상 예정액의 경우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아까 나왔던 거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아. 아, 둘 다 어. 개꿀이네. 자, 다시 할게요. 자, 위약벌의 경우는 위약벌이라면 감액 불가. 그죠? 요 정도만 할게요. 자,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서도 또한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였어요? 민법의 법조문에서 사용되는 불확정 개념. 그때 법원이 재량껏 할 수 있다. 이번에는 행정법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민법에서 다룬 재량 불확정 개념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에는 행정명령입니다. 행정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구현한다. 행정작용의 뜻입니다. 법 집행이에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잠시만요. 더 가봐. 괜찮아. 반면 차이점 부각해 반면이니까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차이점 부각하세요.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아, 뭔지 모르겠어요. 말을 잘 보세요. 요구입니다. 해야 하는. 얘는요, 효과 충족되더라도 효과로서의 행정작용은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 건 재량행위. 음. 불확정 개념 이 둘 중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평정이름은 아래 거. 아래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해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결정돼 있어서 행정청에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어요. 그게 기속행위. 이해됐니?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워스트. 됐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잡아봐. 이어지는 거.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 거꾸로 재량행위인 건 다 뭐예요? 불확정 개념이 적용된 겁니다. 됐어? 이어집니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그 재량으로 명확히 정한 그 재량 행사의 기준을 뭐라고 부른다? 자, 재량 준칙의 정의입니다. 재량으로 정한 그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불러요. 자, 정의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왜 용어가 재량 준칙일까요? 재량을 법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규칙. 어쨌든 준칙은 기준과 규칙이란 뜻인데 볼게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네요.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그러면 재량 준칙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량이니까. 자, 재량 준칙을 세우는 것도 재량이에요. 그걸 지키는 그걸 하고 안 하는 것도 네. 다만 요 예외 사례입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특정 요건하의 재량 준칙대로 특정 내용에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돼서 행정의 관행이 생긴 후에는 자리가 잡힐 경우. 자리 잡힌 경우 반복돼서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이때 같은 요건은 뭐 특정 요건이 갖춰지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대략 그때부터는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미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재량 준칙대로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재량 준칙대로 해야 한다. 왜? 평등 규칙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안 하면 만약에 안 하면 그것도 법령의 위반일까요? 말이 없죠. 네. 말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됐니? 궁금해요. 자, 일단 준칙은 아무리 이렇게 법 관행이 있어도 준칙은 여전히 뭐예요? 법령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니다. 뭘 위반한 거죠? 평등 원칙을 위반한 건가요? 그런 정도인데 평등 원칙이 또 법령이 어,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참고로 12번 문제가 당시 어렵고요. 11번도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약간 기다릴게. 문제 풀어봐. 피곤하지. 너 안 왔으면 난 혼자. 줌에 들어온 두 명과 누구 있어요? 예준이랑 가은. 홍이는요? 송이 무슨 합주 때문에 못 들어. 문양은 다 기절했고 지금.
눈치. 귤 잘 먹을게. 눈치가 있는 거기에서 현재 내용을 얘기 못하겠어. 그치, 어려워. 11번 선지가 말장난 되게 많이 했는데, 같이 풀어도 되겠어? 아니, 11번에 5번이요. 응. 선례가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요건인 거죠? 선례가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요건이지? 네, 여기에 특정 요건에서 선례는 없어. 그래서 이런 동일한 요건이 또 만약에 갖추어져. 이때 동일한 요건이 특정 요건. 근데 선례가 없는. 이런 동일한 요건이, 그러니까 특정 A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라는 조건에서 이런 어떠한 준칙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준칙이야. 그럼 그 준칙은, 굳이 그 준칙은, 안 나도 되죠. 음, 정답은 3, 4번 중에 있습니다. 이거 좀 적절한 거 찾는 거야. 뭐야? 아, 이거 12번은 재밌는 지문입니다. 문제요. 13번 먼저 하겠습니다. 13번은 야, 문맥상 문제는 다음에요. 좋아.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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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번에 4, 5번 중에 있죠? 15번? 12번. 12번? 아니요. 그 사이 없습니다. 자, 거기 갈게. 자,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쭉 가다 보면 답은 4번인 거 분명하죠? 네,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그냥 또 그래. 그래? 멀쩡한 부분 없는 건 버려. 나머지 멀쩡할 거야. 11번의 답은 5번이에요. 근데 5번인데 나머지 선지가 왜 아닌지 한번 봅시다. 이게 적절하다 칩시다.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적절하다 칩시다. 그러면 자, 여기 봐봐. 범, 이 말은 재량준칙은 그렇게 정의된다는데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이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선지가 맞다 칩시다. 법령이면 다 개념이 어떤 걸 개념이어야 돼요? 이리적 개념이란 뜻이죠. 말이 됩니까? 아니요. 네, 법령은 항상 이리적인 개념인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치? 물론 이거를 대우 명제로 읽어낼 수도 있어요. 이리적 개념이면 법령이다. 그죠? 이 선지가 맞다면. 그럼 이것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법령엔 항상 이리적인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1단락 두 번째 줄이니 세 번째 줄이니. 이해됐어? 자, 1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보시죠. 자,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 자, 재량 준칙으로 재량을 행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기속행위겠습니까? 재량행위. 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3번. 야, 3번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저 3번 살짝 못했어요. 봐봐. 이게 맞다 칩시다. 네. 그러면 선지의 선후 관계를 보세요.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일단 빼볼 거예요. 꾸며주는 말이니까 아주 단순해 봅시다. 재량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답니다. 그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죠. 왜요? 이 선지가 적절하다 칩시다.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아,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이 먼저 있고 그것이 반복됐던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재량 행사 기준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말이 돼 안 돼? 이선진은 재량 여기 보세요. 재량 준칙은 뭐냐면요. 행정청이 지 마음대로 능력껏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뭐 앞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까? 만약 있어야지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재량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선지가 맞다 칩시다. 그러면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반복되어 있는 것이 반복돼서 있었던 것이 선행돼야 기준을 정할 수 있단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말이 돼요? 안 됩니다. 4번 선지도 잘 보세요. 4번 잘 봐봐. 재량 준칙의 정의가 뭐니? 왜 이름이 재량 준칙이겠니? 재량으로 정해. 그럼 재량 준칙을 정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재량을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재량 준칙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도 재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4번 선지.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 자, 봐봐. 여기를 다 가로로 묶어볼게.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 준칙이 정해진 이후에 재량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량 준칙을 만드는 것 자체도 뭐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네, 답은 그래서 5번이야. 아, 자, 볼게요 또. 이거 미안. 깜짝 놀랐어요. 떨어뜨렸어. 자, 12번 봅시다. 여기 메모한 내용을 살짝 떠올리면서 해도 좋아요. 본문 보면서도 가도 됩니다. 잠시만요. 왜? 저 1, 2, 3번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야, 예준이랑 가은이 나한테 답만 한번 채팅을 한번 얘기해 줘봐. 귓속말로. 1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면은 증명하지 몇 못했다. 번일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예준이도 모르겠대. 예정액은 감액을 할 수 있잖아요. 위약부활만 감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2, 3번 중에 있어요. 어때요? 1번? 는 확실히 아니죠. 2, 3번 중에 있어요. 일단 80이야. 80 증명은 있어. 누가 봐도 80이야. 증명은 있어.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여기에 손해가 80인데 증명이 있는데 왜 100이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X가 80인 거지. 근데 X만 정해져 있지. 뭐가 될 수는 없어. 아, 이건 속어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 속어를 해봐. 더 확실하게 아닌 게 있을 수 있어. 자, 예준이는 번호 골랐고. 3번. 자, 봅시다. 이제 결정 가볼게요. 자, 약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디 있냐면 약정이 없는 건 요 부분을 보면 되죠. 네. 여기는 약정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네. 약정이 있는 경우는 여기 보고 풀면 됩니다. 그죠? 그때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럼 못 받습니다. 답은 그래서 아니 1번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죠. 2번 볼게요. 2번의 상황은요. 약정이 있습니다. 약정이 있을 때 근데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이 위약금 100은 뭐예요? 손해배상 예정액입니다. 그럼 손해배상 예정액 어디 있어 여기? 자,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된 겁니다. 그렇죠? 100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을 때
손해액수를 증명 안 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해서 결국 손해배상금을 받는데 그때 손해배상 예정액은 증명이 어떻게 되든 손해배상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게 많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100이에요. 그래서 여기 100이야. 100이니까 얼마 지급해야 돼요? 100 지급해야 하지만 증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손해액은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100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감액할 수 있죠. 재량으로. 답은 2번. 근데 이게 왜 2번 선지가 왜 우리한테 출제자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지급해야 하고는 지급한다라고 읽히기 때문입니다. 지급한다라고 읽히죠. 그죠? 아니에요? 어. 근데 80이 증명됐기 때문에 이게 마치 주고 나서 감액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하지만 이건 손해배상 예정액이기 때문에 이 100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거죠. 가미카제. 가미카제 뭐죠? 자, 잠깐만. 3번은 뭐냐면 증명되지 못했다 칩시다. 100을 지급해야 하지만 약정대로.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액이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손해배상, 자,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되는 걸까요? 분명히 본문에 내가 정리했지만 정해져 있으면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증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액을 덜 담기. 그렇지. 오. 무슨 얘기냐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100인데 그래서 3번 선지처럼 100인데 100인데 법원이 나는 손해를 80이나 받았는데 손해를 80이나 됐는데 법원이 막 50을 깎아가지고 50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도 된다라고 법원이 판정해버리면 내 30은 어떡해? 그래. 그래서 내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손해받은 금액보다 적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면 좋은 거네요.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다에서는 위약금이고요. 위약금 100은 위약벌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은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액수를 증명했어요. 증명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80 받을 수 있어요? 감액할 수 있어요? 네. 없습니다. 왜요? 감액은 뭐만 해요? 손해배상 예정액만 감액합니다. 아이씨, 그러냐? 여기 보시면 증명하면 자 위약 벌인 게 증명되면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배상금을 받습니다. 여기도 증명하면요 손해배상 예정이 없는 경우 증명하면요 배상금 받습니다. 손해배상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예정액만 감액을 하는 아까 법조문 그랬잖아요. 예정액이라고. 5번. 자, 증명되지 못한 경우 당연히 80은 지급할 필요가 없죠. 위약 벌만 받으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지금 회하고 에 틀렸고. 답은 2번. 고생했습니다. 13번 문제 답은 뭐죠? 저요. 5번입니다. 음, 13번은 1번은요? 이거 언제 거야? 23년 수능 13번의 답은 5번. 왜? 1번? 네. 1번도 솔직히 not bad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얘기했지. 문맥적 의미는 그 해당 밑줄 친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걔랑 연관돼서 쓰인 그 단어의 카테고리의 성격이 유사해야 된다고. 아, 잠깐만. 그러면 A에 맞는 약간 적합함인 거고, 네가 13번은
이거는 음, OX인. OX죠. 아, 저는 얘도 적합한지 확인해 보라고 읽었어요. 아,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가봅시다. 어디냐면 다 했고 아두르노도 했고 34번도 닥타이저로 38페이지 상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 요것도 법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근데 뒤에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합시다. 자, 뒤에는 이게 조금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기술 지문. 어, 어. No. 자, 법률 지문입니다. 이것도 법이에요. 자, 봅시다. 자, 단락 나누고 철학 지문 요번 프린트에서는 다 했어요. 없어요. 하나 있잖아요. 어, 철학이 그렇게 단골로 나오진 않습니다. 과학 기술은 무조건 나와요. 왜요? 너무해. 그래서 수능 보면 이과 애들이 평균이 조금 더 높아. 그것 때문에. 자, 봅시다. 1단락부터. 정의 잘 보세요. 용어랑. 사유재산 제도하에선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 이거 정의. 자, 무상처분 행위의 뜻입니다. 무상은 대가가 없다는 뜻이죠.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헐. 네? 기부 같은 무상처분 행위가 번복된다는 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야? 제가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기부하고 갔는데 그 기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야?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억을 기부했다 쳤을 때 A가 누구예요? 무상 처분자. B는 취득자. 자, 무상 취득자. 머릿속에 좀 그려주고요. 읽을 때. 자, 이거에 대해서 B는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하니까 이게 무상 처분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뭔 얘기냐? 언제 그럴 수 있냐?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시작되고 그의 상속인 그는 누구죠? A. 무상 처분자. 죽은 사람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 자, 유류분권이 있는데 보세요. 정의. 왜 유류분권입니까? 용어가 아니야. 유류분이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유류분이라는 것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자 들어간 겁니다. 유류분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유류분이라는 것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때문에 뭐가 반복될 수 있다? 무상처분행위가 번복될 수 있다.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한국인. 피상속인은 사망자를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의 상속인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 자식들 등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기 행위가 없었다고 사망한 사람의 무상처분행위 기부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 야, 말 어렵습니다. 쭉, 쭉. 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유류분. 자, 예를 듭니다. 만약 상속인이 자녀 한 명뿐이었다면
상속받았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그 2분의 1이 뭐예요? 오케이. 자식 한 명 있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뭐겠어요? 이거네요.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 뭐냐는 거죠. 피부하지 않았을 때, 나 이제 떨어졌을 때. 자, 그러면 봐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상속 개시 당시. 상속 개시 언제? 죽었을 때. 오케이.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아까 여기 있었죠? 보세요. 유류분 계산할 때. 선생님 잠시만요. 근데요,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네. 걔가 가졌던 가치를 자,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 플러스 이미 죽기 전에 있었던 기부 행위로 인해 넘어간 가치. 더한 게 바로 뭐다? 더한 게 뭐다?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다. 잠시만요. 두 번째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그러니까 우상시대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가 죽기 전에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총. 자, 그리고 얘가 사망을 해요. 이걸 이렇게 내가 사례를 써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칩시다. 사망했을 때 이 사람이 50억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재산이 가치가. 그런데 10억은 미리 넘어갔잖아. 이전에 사망 전에 넘어갔잖아. 무산처분행위가 있었잖아. 근데 이들은 자식들은 당연히 얼마를 받을 거라 생각했겠어. 60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기부행위가 있는지 몰랐거나 있었어도. 이해돼? 그래서 상속받을 수 이익을 뭘 생각한다? 사망 당시 가졌던 재산의 가치, 이미 무상처분 행위로 넘어간 가치까지 합산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익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봐. 일단 꼭. 왜냐?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왜 있어?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상속인들, 자식들은 뭘 기대한다? 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뭘 포함시킨다? 사망 당시의 재산만이 아니라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아빠가 부모 아빠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있었던 재산. 그럼 가보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음,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아받을 수 있다. 근데 유류분 자체가 일부인 거 아니었어요? 정의 잘 보셔야 돼요. 정의 다시 보세요. 그걸 보장되는 거. 어? 아니,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어서 상속받을 사례가 나온다. 자녀 한 명이면 상속받을 수 이익 중 거기에 2분의 1. 아, 네. 그런데 이미 상속된 사망당 자가 요 재산이 뭐예요? 자, 번호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이해시키면 안 되는데 상속 개시 당시 가졌던 재산이 1번입니다. 거기로부터 이미 물려받은 이익이 있는 거. 상속받은 이익이 있어. 여기까지 납득돼? 있어. 됐어, 괜찮아. 그중에 그 사람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아받을 수 있다. 좀만 더 가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2번만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만 받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어, 이게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죠. 어떤 걸 생각해 보자면 여기까지가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 사례가 나오긴 하겠지만 자식이 한 명이라고 칩시다. 자식이 한 명. 여기 지금 응? 법으로 부정된다는 건데 여기서 50억에 대해서 내가 10억을 받았다 치죠. 이미 10억을 받았다 칩시다. 상속으로. 됐어? 그럼 이 사람에 해당되는 유류분은 얼마일까요? 60억 중에 2분의 1. 아니, 일단 계산을 해봐. 이 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뭐예요? 자식이 한 명이라고 친다면? 여기서 자식이 한 명이라고 친다면? 유류분은 없었을 것으로, 상속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 60억에 2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그 중에 10억을 먼저 받았다 치죠? 25만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20억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10억 갔잖아. 그 부족액에 대해서 이제 달래는 거지. 좀 봐봐. 일단, 저만큼의 재산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잠깐만. 보세요. 유류분 부족액만.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아까 30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빼면 20억이죠? 아니, 10억이죠? 그러면 남는 거 20억. 자, 한번 가볼게, 그래도. 자,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여기입니다, 이거.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 자, 만약 무상 처분에 대해 돈이 아니라 물건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되는 것이 원칙. 재산 자체가 반환되게 되는 건 이제 처분된 재산이 뭔데요? 어디에게 누구한테 아니, 돈을 기부했을 수도 있고, 건물을 줬을 수도 있고, 주식을 줬을 수도 있고, 물건을 줬을 수도 있어, 기부를. 어? 근데 유류분 부족액만큼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유류분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결기로부터. 돌려받을 때, 그럼 건물을 줬으면 건물을 돌려받고, 물건을 줬으면 물건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다만 보세요. 예외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땐 무상 취득자는 아까 B와 같은 사람이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하여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법이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는 안 읽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볼게요.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물건으로 가거나. 자, 봅시다.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돈으로 주는 게 좋네. 자, 유류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은 그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건물 하나에 1층은 넣고 2층은 내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돌려줘야 될 돈이 무상 처분된 자기가 받은 물건의 가치보다 적으면 유류 부족에는 20억. 물건을 돌려줄 수가 없잖아. 물건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일부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물건의 가치에서 일부만. 그때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받아봤는데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뭐라고 부른다? 자, 지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는 지분으로 반환받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분, 아, 오케이. 이해됐어?
어. 자, 그러면 오, 이거 좋다. 자, 아,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비싸지거나 더 싸지거나.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땐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까? 지금으로 해야 한다고. 자, 봐봐. 그래서 봐봐. 자,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의 취지는 뭐였죠? 받았어야 할. 그렇지. 만약에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 어,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했을 때 그것들. 자, 좀 더 가봐. 비추어. 기본 원칙은 상속 개시 당시, 사망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때 당시. 부족액을 계산해야 돼. 그치? 그걸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해야 돼. 사망 당시 시가. 다만 또 사례예요. 예외예요, 예외.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몰랐어. 자, 건물을 받았다고 쳐봐. 물건이 그래서 지나서 그 사람이 돌아가 죽었을 당시 받았을 당시에는 10억이었는데 죽었을 당시에는 뭐 20억이 됐다 쳐. 상승이 무상취득자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 기준. 왜? 그러면은 내가 그 10억을 증가시킨 건 무상취득자의 노력 때문이니까 그거를 계산할 때 시가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노력이 아니라면 그냥 상상한 거라면 상속 개시 당시 죽었을 당시의 시가 노력에 의한 거라면 무상취득 당시 노력이 아니라면 사망했을 당시의 시가 기준. 아 잠깐만. 상진들 당시. 아, 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 자, 지분 계산입니다. 좀 전에 유류분 계산한 거예요. 부족액. 지분은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 지분 계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 당시. 찾아가고 하잖아요. 아니야. 자, 다 읽고 지금 풀고 있는데 어려워요. 10번부터 문제 풀어갑니다. 일일이 틀린 그림 찾기식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 다 맞은 것 같아요. 13번까지 다 풀었어? 하나 더 있어요. 13번. 뭐지? 음. 뭐야, 소리야. 아, 당시 소유했던 자산을 운영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아, 일단 1, 3번은 확실히 아닌데 2, 이게 그 실전이었으면 13번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가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10번 문제부터 답 맞춰 볼게요. 앞에 진짜 다 맞은 것 같아요. 자, 10번에 4번. 2번이죠. 자, 정의를 봐. 정의 봐. 아, 자, 봐. 유류분권의 정의가 뭐지? 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지. 네. 그럼 당연히 유류분권이 보장하는 건 뭐겠어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걸 보장하겠죠. 네. 정의가 그래서 명칭 유류분권입니다. 2번 선지 뭐예요? 유류분권이 보장하는 범위 당연히 뭐겠어요? 유류분이죠. 네.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는 말이 됩니까? 유류분 부족액도 유류분보다 적은 거고요. 부족액의 일부도 더 적어요. 단어의 정의에서 온다니까. 유류분의 일부라고 하면 맞아요? 아니요, 그것도 틀리다니까요. 유류분권이 보장하는 범위는 당연히, 야, 용어가 왜 유류분권이냐고. 정의를 뭐라고? 1단락에 세 번째, 네. 끝, 여기. 유류분권이 무슨 뜻이야?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류분권이 보장하는 범위는 어딥니까? 유류분 전체에 대한 권한입니다. 유류분 전체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오케이. 유류분의 정의 여기 나왔지? 여기? 디테일하게. 그래서 사례로 뭐 나왔어? 상속받았을 이익의 자녀가 한 명이면 2분의 1 그 전체에 대한 보장이 바로 뭐예요? 유류분권이죠. 오케이? 이제 4번은요? 응? 4번은 자, 피상속인이 생전에 팔았잖아. 판 건 뭐예요? 대가를 받고 판 거죠. 아, 판. 판이잖아, 판. 샤가는 뭔 소리야? 무상처분한 행위가 번복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의 답은? 4번. 네, 4번 4번입니다. 설명 안 해도 될까요? 자, 그럼 합의해야지만 돈으로 반환되는 거지. 원칙은 물건으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 안 해줬으면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12번의 답은요? 2번. 네, 시온의 답은 2번이에요. 자, 13번 갑시다. 13번이 재밌는 문제죠. 재미없어요. 자, 자, 가봅시다. 갑이 재산을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를요? 을에게 A를 줬어요. A는 줬을 당시 300이었어요. 죽었더니 700. 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망했을 당시 A는 뭐예요? 700이고요. B는 100. 그때도 100, 지금도 100입니다. 맞죠? 자녀가 병 하나 있습니다. 자, 병은 뭘 상속받았어요? B. 일단 B를 상속받았습니다. 100짜리. 그리고 A에 대한 유류분을 자, 이럴 때 유류분이 뭐에 해당하느냐? 유류분 부족액이 아니라 유류분은 그러면 200입니다. 300 더하기 100.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조건 있습니다. A 물건을 300으로 보고 계산할 거냐? 300과 이미 300과 여기 사망 당시의 재산 이걸 상속받았을 이익을 볼 거냐? 700으로 봐서 이거를 이렇게 합칠 거냐? 이게 관건이죠. 네. 이해됐니? 그 물건의 시가 계산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어요. 네. 자,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는 언제 뗄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갈게요. 400이네. 을의 노력이 없었다. 무관하게 그러면 상속받았을 이익은 700 더하기 100 이미 받은 곱하기 2분의 1. 1은 유류분이 400입니다. 이게 유류분. 오. 맞죠? 자, 이에 대해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얼마 있어요? 자, 100이 있죠?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예요? 그것은 400에서 100을 뺀 300. 요 300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얘한테. 이해됐죠? 그러면 이때 뭘로 잡았어요? 건물 시가를? 자, 그러면 이 지분 계산할 땐 항상 뭘로 한다고요? 상관없이 사망 당시는 뭐든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한 병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분은 아니 어렵지 않아. 너무 어떻게 된 거야? 이익은 이미 받은 거 이익 이게 부족액은 300인데 지분 계산은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밑에 단락 봐봐. 밑에 끝단락 맨 마지막 줄. 지분 계산할 땐 물건의 가치를 노력이 있든 없든 죽었을 때. 죽었을 당시 시가 700에 300 지분. 그래서 그래서 몇 7분의 3이 나온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어디서 나온 자, 그다음 두 번째. 을의 노력이 들어갔다. 700이라는 시가에는. 그러면 300. 자, 300 더하기 100 유류분은 2분의 1 200. 200 이미 상속받은 거 100 부족액 100 그죠? 왜요? 200에서 100을 빼면 100 지분 계산은 항상 뭘로 한다고요? 지금 죽었을 때. 자, 그럼 700분의 100이 지분입니다. 7분의 1. 네. 답은? 4번이네. 네, 4번입니다. 잠깐만. 아, 잘했어요. 이거 많이 어려웠어요, 당시도. 이런. 야, 어떻게 예준이랑 가은이도 재미있었니? 이요. 예준이 그냥 단답형냉. 자, 어쨌든 고생했어. 음,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가은아 고생했다.